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평론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하늘에 숨은 지휘관 바로 E737 피스아이인데요. 네. 이 북한 전투기가 뜨게 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네, 영어로 얘기해서는 A, EW and C.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AWACS라고 했는데 AWACS. 그거는 이제 E3. 지난번 이란전에서 파괴가 한 대가 됐었죠. 미사일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것들은 A, EW and C라고 합니다. 네, 좀 더 다른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첨단화된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지금 제때 확보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용 기간이 또 많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운영 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E737 조기경보 통제기 단 4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E737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각 시스템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내부 시스템이 부품이 단종된 것도 많고 그리고 시대에 벌써 좀 옛날 것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접했던 거 2004년도였거든요. 2004년도. 네, 그리고 이제 레이더 포함해서 메사 레이더. 네네. 현지 그 노스로크라만 공장에서. 네.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기종 선정을 이스라엘제하고 경쟁을 시켜서 선정을 해서 도입을 시작을 한 게 네. 2011년도. 2011년도. 네, 지금으로부터 15년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공중전 지휘 체계의 핵심 자산인 E737 피스아이 단 4대밖에 없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슈퍼소닉 TV 강력 여러분께 추천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지금 카카땡 대리운전과 아주 막상막하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 바로 조이앤드라이브인데요. 네, 이건 앱 설치만 해도 최초에 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바로 바로. 현금 5,000원을 지급을 해준다. 이걸 대리운전할 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면 되죠. 이 카카땡을 위협하고 있는 조이앤드라이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조이앤드라이브 앱 설치만 해도 바로 5,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5,000원. 네, 처음부터 이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야, 카카땡은 단돈 10원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또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쓸 때마다 이용한 가격에 네. 10%를 적립해 주기 때문에 오.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꿀입니다. 이야, 10% 적립?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쓸 때마다 한 3, 4만 원은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4,000원 정도는 적립이 된다. 10번을 사용하면 4만 원. 그럼 한 번은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또 친구 추천 시 오! 추천받은 친구가 이용했을 경우에 예. 친구가 이용한 금액의 2%를 마일리지에 적립이 됩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내가 추천한 친구가 사용하면 2%를 내 거에 적립이 된다. 네. 야, 세상에 이런 대리운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네. 상담원을 통해서 전화 접수도 할 수 있으니까. 상담원 통해서요? 예. 전화 통화로? 예. 이야, 이게 좀 옛날식이긴 한데 이게 좀 편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술 한잔하고 이것저것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죠. 상담원을 통해서 그냥 전화 통화로 여기 어딘데요?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이 말로 하는 것도 편해요. 이것도 된다. 요즘에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까? 예. 저는 이게 또 더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앤드라이브에서는요, 항시 기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23세 이상 2종 면허증 소지자면 남녀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슈퍼소닉맨들은 모두 다 이 조이앤드라이브 어플 설치하셔서 음주 후에 안전한 귀가 하십시오.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 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적립 금액만 지금 제가 사용해서 받은 것만 14,350원 보이시죠? 많이 사용하셨네요. 예. 예,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 14,350원. 네. 예, 카카땡 대리운전은 이거 적립이 안 돼요. 아무리 안 되죠. 10번, 100번을 써도. 하지만 조이앤드라이브는 이렇게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용만 조금 해주면은 한 번은 공짜로 탈 수 있다. 진짜 카카땡은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이앤드라이브 이거 어플 설치 다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시 추적이죠. 감시 추적.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10년 전에 그 동해 한쪽으로 네. 이지스함을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G 통제하는 CIC 룸을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공군의 이제 2737 조기본부 통제기가 이제 비행을 하고 동해상에 예.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급을 제가 승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 이제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를 가동해서 연합 작전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대형 그 화면 시연기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도입이 되자마자 전력화하고 나서 네. 공군 해군의 어떤 긴밀한 그 작전 공조 체제가 돼 있고 그래서 아주 핵심 체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접한 게 벌써 2013년이었어요. 2013년. 예, 승선해가지고 뭐 하룻밤 자면서. 예.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26년이죠. 네. 그 사이에 뭐 해군의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특히 이 항공 통제기 이것은 그때 당시에 2013년대에도 뭐 부품이 좀 모자란 게 뭐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근데 그 4대이기 때문에 어떤 돌려막기, 어떤 동류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고장난 기체는 없었는데 2015년도를 넘어가면서 4대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좀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고.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대가 좀 그랬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15년 이후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4대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차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국방 예산이 이제 2015년도 이래로 KF-21 개발도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들 도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확실하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2대 사업을 했어요. 2대. 2차 사업이 2대예요? 예, 원래 이제 이 제시가 된 게 2대를. 그럼 지금 2737 4대에 새로 사업하는 게 2대. 그럼 총 6대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발제해서 진입을 했을 때 뭐 네. 2020년, 21년도에 2대 사업이면 이거를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는 보조 보완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기존 도입한 항공기를 이제 연속으로 동일한 2737을 2대를 또 사와서 어떤 반대급부, 뭐 절충격이라든지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반대급부로 우리가 산업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절충격으로 받아내서 고장난 거를 고치자.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자체 내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적으로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 노스로크라만 매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스롭이죠. 레이더 부분은 노스로크라만사. 예. 항공기는 보잉. 보잉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또 미국에 또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20년, 21년 이제 코로나 이제 발생한 시기부터 계속 이제 이게 발제가 됐었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2022년 정도에 네. 이거를 확대를 하자. 2대 갖고 되겠느냐, 4대로. 그렇죠. 늘려야죠. 늘리자. 네. 예산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2737을 또 가는 줄 알았는데 이 틀어졌죠? 가격이 이제 그 중간에 오르게 된 게 영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거를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수가 이게 도입을 할 수 있는 나라나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나면은 뭔가 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국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일단 호주, 튀르키예, 그리고 영국은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한국은 쓰고 있고 미국도 지금 2737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네. 미국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처음에는 이제 뭐 몇 년 전에 2년 전에는 얘기 나왔는데 많이 2년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근데 완전 포기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더 알아보고 이게 미국형으로서는 어떤 면모가 있는지 개량을 해서 사용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손에서 쥐고는 있어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한 건 아닌데 그 범주 내에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하면서 공급망이라 하는 협력업체나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돼가지고 다 끊겨버렸죠. 그걸 다시 이제 재개해서 재건설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보잉사 자신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관련돼서 중간에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보잉 737 관련돼서 맥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 결합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4대를 다 살 수가 없고, 그 뭐 사업을 뭐 줄여서 2대로 할까 했는데 지금 한반도 환경이 점점 이게 안보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예정대로 4대, 8대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잉을 쓰자니 단가가 너무 올랐고 낮춰주지도 않는다. 그동안 이제 보잉사 여기 서울에 들어와 있지만은 가격을 이제 본사 지침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어떤 거는 또 FMS 사업이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커머셜 사업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조기본부 통제기라든지 뭐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아파치 가디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난제가 돼가지고 다른 방법 없느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싹 등장을 한 게 바로 1차 항공 통제기 사업 때 패배해서 물러났던 이스라엘. 네. 그러면 2023년 이스라엘이 2024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또 대내적으로 뭐 좀 그런 거를 이렇게 무기 판매에 대해서 또 조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자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무기 판매를 또 이스라엘권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그래서
마치 이게 이 지금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이 결정은 됐죠. 네네. 네네. L3 해리스죠. 그 주도하는 게 이제 미국 업체가 체계 통합을 하고 대한항공과 같이 하고 네. 그리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제예요. 그러니까 이 엘타. 항공 통제기의 핵심은 레이더예요. 그렇죠. 그걸 레이더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중심으로 뭐 IFF 모드 뭐 4라든지 모드 5 아니면은 링크 뭐 데이터 링크라든지 네네. 그걸 다 완성을 시키는 건데 다 결합을 체계 종합을 해서.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드디어 들어오게 됐다. 그 과거에 패배를 했던 2004년에서 7년 사업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제 레이더 엘타 레이더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됐고. 그런데 상당히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 지금 전쟁이 지금 이란 전쟁 중이니까. 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줄까봐 네. 마치 그냥 순수하게 미국제 새로운 항공 통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사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E737 4대의 대안으로 L3 해리스 이 종합 체계 개발 업체와 함께 이스라엘의 엘타 레이더 이걸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서 L3 해리스사의 모체 그 뭐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다들 아시는 금강백두 사업. 금강백두. 그 사업을 수행했던 회사고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은 뭐 E 시스템즈라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시스템. 근데 해당되는 공장의 위치라든지 사무실 위치는 뭐 똑같아요. 텍사스 그린빌이라든지 그대로 이름만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 하면서 통합을 L3 해리스로 여러 회사를 통합을 하고 또 그게 또 합병하면서 사람들 뭐 CEO들 이름들을 넣고 뺐고 해서 그래서 그게 L3 해리스 뭐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게 됐는데 뭐 그것까지 뭐 자세히 모르니까 의미를 둘 필요 없고. 그럼 제일 중요한 그 항공기 이 본체는 그러면 캐나다 범바드의 글로벌 6500. 근데 글로벌 6500은 모태가 이제 글로벌 6000 그 전 번호가 뒤로 가는데 네네. 최초에 출시된 게 1996년도. 오래됐네요. 제가 그때 갔었어요. 그 출시될 때 그 캐나다 그 토론토로 가서 전 넘버들. 이제 그 6000 뭐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딱 봤을 때 상당히 비즈니스 제트기인데 좀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렇게 해서 보건적인데 벌써 그것도 30년 됐잖아요. 처음 출시된 게 네. 96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로부터 30년 됐는데 이게 워낙 비행기가 좋다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데모스트레이션 그 김포공항에서 많이 사람 태워주면서 네. 어떤 홍보를 했던 게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관청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 이 비행기 좋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9인승인데 이게 아주 정평날 아주 안전하고 좋은 성능이 좋은 비즈니스 제트기로 잘 팔리고 있는. 근데 이 캐나다 bombardier가 한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재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일반 여객기, 100인승 여객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독자적으로 돈을 갖다 쏟아 부었죠. 다 쏟아부었죠. 근데 이게 판매 이제 전환을 할 때 회사가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에어버스사가 마침 관심이 있어서 그 제일 하이 등급의 여객기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네네. 사갔죠. 그래서 인수를 해가서 이름이 A222 번호를 부여받았고 대한민국 우리가 흔하게 일상을 생활하면서 부산 출장 가시는 분들 저도 다니지만은 거기에 주력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bombardier가 망했던 건 아닙니까? 판매를 이제 판권을 넘기면서 그 돈 가지고 회사를 이제 다시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게 다시 재기를 했네요. 그래서 핵심 사업부가 지금 글로벌 6,500이 이제 핵심 사업으로서 아주 알맹이 사업으로서 지금 알맹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지금 재기를 성공한 거네요. 네. 그래서 공장이 그 주력 공장이 몬트리올에도 있거든요. 네. 퀘벡주. 근데 거기도 가봤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회사가. 그 비즈니스 제트기 그 파트가. 어차피 비즈니스 제트기라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래 오리지널 뭐 과거 30년 전에 그게 핵심 부서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이제 팔아치운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항공기 모체는 캐나다 아니 괜찮 발음이요. 그게 일반적으로 봉바르디오 뭐 인도말 같기도 하고. 봉바르디오. 그게 그 지역이 프랑스 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봉바르디오. 그래서 이게 불어 쪽입니까? 영어권에서는 또 범바르디에를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고 네. 프랑스권이니까 그쪽이 몬트리올이 그렇죠. 퀘벡. 그럼 봉바르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인도말 같아요. 그 동그란 발음이 나오죠. 충분히.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회사 이름을 여러 종류로 불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기경보 통제기 이것의 항공기 모체는 글로벌 익스프레스 6,500이고 그리고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엘타. 이것을 전부 체계 개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로 L3 해리스. 네, L3 해리스. 그래서 4대.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이제 종합 회의들을 뭐 몇 달 그러니까 겨울 때부터 몇 달 전부터 겨울에부터 이제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실상 개발이잖아요, 이게.
개발이죠. 예, 이게 실제적인 똑같은 항공기가 우리가 요구하는 ROC에 맞게 요구하는 항공기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네.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플랫폼이 또 다른 것도 있고 엘타사 레이더가 들어간 게 뭐 싱가포르 공군이 운영한다지 이태리 공군이 그 레이더는 또 이스라엘제인데 엘타사 건데 뭐 항공기는 뭐 다른 회사 거라든지 걸프스트림 시리즈를 뭐 네.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에 들어가요 개발. 완전한 뭐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마다 가져가도 그 국가들의 요구 사항이 또 다를 거란 말입니다. 마치 뭐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을 위해서 뭐 새로 만들어 준 거 있듯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실무 기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제기라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 감시 정책 핵심 전력인 2737. 피스아이. 피스아이.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세월이 또 흘러오면서 망가진,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이 더 증대된 거, 늘어난 거. 결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4대 체제니까 돌려받기도 있었어. 그리고 한 대 뭐 레이더 고장난 거는 한쪽에 빼놓다든지 그냥 비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용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대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든지 그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막 혼재돼서 운영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런데 한계에 왔다. 항공통제 2차 사업은 기종 선정을 했고 업체 선정했지만은 이것이 실물이 나와서 가동이 되려면 향후 공백 기간이 있다. 또 꽤 길게 잡힐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 항공통제 2차 사업 이전에 이거를 실행하기 선정하기 전에 네. 보잉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2011년도 이래로 이게 문제가 계속 증가하니까 빨리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요. 제시를 했었어요 별도로. 네. 그런데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유가 돈 주세요 돈. 돈 주세요. 예산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 이렇게 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언제 어떤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을 보거나 이제 이란전을 보면은 항공 통제기의 역할이 과거의 걸프전 때나 이제 이라크전이나 이럴 때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었어요 역할이. 물론 그 지역이 러우 전쟁 지역은 또 광범위하게 넓고 지상전 중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조기공보 통제기라든지 또 이 우크라이나가 또 이제 막 최근에 받은 뭐 좀 프로펠러 터프롭 조기공비 2대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란전에서는 되레 이란의 탄도탄에 이제 E3 AWS, 네, 그렇죠. AWACS 하나 파괴됐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이런 다른 전쟁에서는 없는데 이 한반도 전구 지역은 좁기 때문에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기 경보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여기서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미군이 지금 과거에 77년부터 이 공개를 했던 E3 AWACS가 이제는 끝물에 한계 왔고 맞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대 미만이 운영이 돼. 그러니까 전에 뭐 30여 대인데 줄었어요. 퇴역시키면서 파괴되고. 그래서 미 공군도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이 항공기가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어느덧 15년이 됐고 고장 투성이고 소위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네. 그럼 기계 거기 시스템 전자장비를 시켜야 돼요. 냉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람들 에어컨 씌워야 되잖아. 승무원들도. 그 문제도 이제 왔다는 거지 지금 한계가. 그러한 문제까지. 그리고 그 최근 출격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 3대, 4대에서 3대 정도지만 한 대 고장나 있고 그 막는 것도 이제는 안 돼 한계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 예산 지금 이제 제출을 할 때요 시작이 된 게 8월 달이니까 9월에서 10월 달 목표로 이제 이게 고장 났어요, 돈 주세요. 그러려면 결국 이제 언론에 흘린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마치 그냥 뭐 불이 산불이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공개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2737 자체 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2737 이 피스아이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F-15K, F-16, KF-21 앞으로 그리고 지상 방공망과 해군 함정까지 이 전장의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동해안에서 이제 세종대학교 이지스함에서 바다에 있는 이지스함 2737에서 이제 탐지를 해낸 게 동해안의 원주 기지에서 미그 21이 떴다. 그걸 가정해서 훈련을 하더라고. 그걸 가정했을 때. 2013년도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 18년 전. 근데 지금은 더 첨단한 어떤 그 기법을 동원해서 또 훈련을 해왔을 텐데 저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4대가 거의 뭐 고장난 상태로 비행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은 비행할 수 있는데 이게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막 화면이 막 망가진다, 뭉개진다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잘 없고 전자기기 이제 사용할 때처럼 물론 이제 그 화면들이 여러 개 시연기들이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냥 외형성 떠서 비행해서 훈련만 하는 거지 실제 포착을 못 할 수도 있고 내부 시스템들이 뭐 이렇게 작동이 안 되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자장비는 이제 냉각 시켜야 되는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가동이 안 되면은 뭐 비행을 하나마나.
그러니까 최근에 더욱더 불가지고 있는데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얼마 전에 또 발사를 했어요. 이러면서 또 북한의 순항 미사일, 뭐 무인기라든지 저피템 항공기, 또 전자전 대비라든지, 예,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이 중국, 러시아 얘네 항공기도 꼭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시비 걸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대한민국의 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E737 P4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결함 때문에 출격 횟수가 부쩍 줄었다고 해요. 이러면 횟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감지, 이 탐지하는데 좀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평상시에 제가 기성 언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나 비판하는 게 많죠. 아시죠? 그럼요. 아닌 건 아닌 건데. 네, 근데 지금 이 예산 이제 제안 제출하는 철을 맞이해서 네. 그러면 공군 자신 내에서도 이 737의 문제 한계를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엉뚱하게 뭐 글로벌 호크를 얘기할 게 아니라 글로벌 무인기, 무인기. 예, 그건 또 다른 사정이에요. 다른 거죠. 공군의 그거는. 자산이지만은 예. 그건 또 이제 무인기 쪽이고. 왜 그러면 기존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 지상 기반, 뭐 803에 올라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예, 많죠. 예, 기존은 지상 기반 레이더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고 노후화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게 더 심각하겠네요. 그래서 뭐 장거리 레이더 신규 확보 사업도 이제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다 않아요. 거부했어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737 조기경보 통제기가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그걸 보완을 아주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산에 올라가 있는 레이덤 사이트에서 탐지를 해내면 되거든요. 그럼 평상시에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예. 뭐 첨단 뭐 지금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거 동시에 이 레이더 사이트 부분도 지금 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고 네. 유형무실하고 외형만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 통제기도 저렇게 문제가 있고 그 종합적으로 공군의 이 조기경보망에 대해서 네. 다 얘기를 같이 해야죠 한꺼번에. 그래야겠어요. 이거 분리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서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탄도탄 탐지 전력은 슈퍼 그린 파인 레이더라고 해서 네. 도입을 했었죠. 추가 도입을. 그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북한의 탄도탄 발사을 추적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군에 이제 이지스함이 두 종류가 있죠. 세종대왕급이 있고 정조대왕급이 있고. 네네. 근데 그것도 해군 자산이고 물론 이제 합동성을 이제 정부에서 강조하지만은 일단은 주체는 해군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출항하는 또 날짜 시간 다 조율을 서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잡한데 공군 자신의 자산도 그것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상 기반의 레이더도 지금 노후화가 지금 그게 달했다. 그게 달했다. 왔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 들여다봐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올 지금 하반기 예산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감시 체계 시스템들 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온몸이 아픈데 다리만 수술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팔, 관절, 또 디스크, 목, 예? 한 번에 싹 몸을 재건강 검진 받아야 됩니다. 비유 좋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무인기, 네.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이제 그것도 4대를 도입했어요. 근데 버전이 좀 뭐 미군 버전보다 좀 다르다. 예? 다르다. 예, 다르다 하는데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사업이 출발한 게 중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이제 실전 배치 들어갔어. 예.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고도를 보면은 이제 고고도 이 정도 고도라면은 바로 밑에 중고도. 중고도 무인기를 이제 커버를 이제 좀 해줄 수 있는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 전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 초도 전력이 이제 필름도 공개했지만 화면 영상도 네.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할 때 네. 감시 정찰 자산이 종류가 무인기 전력이 있고 이렇게 항공 통제 중심의 레이더 사이트나 네. 있으면 어디가 더 급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딱 보면 두 가지 다 망가진 거라고 따졌을 때 우선 무엇이 급한가? 어디 불부터 꺼야 되냐? 레이더 분야죠 레이더. 레이더죠. 예. 예. 공중에 뜬 레이더나 지상 기반 레이더. 레이더 먼저 하고 그다음 부수적인 것들을 손을 그리고 봐야죠. 이 미국산 글로벌 호크가 우리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만드는 중고도 무인기 더 추가 발주를 하면 돼요. 그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걸 뜯어 고치거나 개량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을 벌려면은 중고도 무인기 더 MUAV 그랬으면 한 좋겠습니다. 세트 더 사.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보잉사가 강조하는 게 네.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 중심으로 다 테스트를 끝낸 게 P8 포세이돈을 가지고 해군용 글로벌 호크가 있어요. 네. 네네. MQ4C라고 MQ4C. 네네. 트라이토인 같은 그게 있는데 연동해서 해상 감시에 성공했다. 건강 소식입니다. 본격 운영을 이제 실전 배치 돌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상대로 이제 먼저 하겠는데. 해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또 봐야 돼. 해군 자산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공군을 또 한 측면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해군의 항공기에 연동되는 그 무인 정찰기 별도로. 네. 예.
즉 일본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네. 그 부분을 좀 되게 고도화되고 좀 상당히 정밀화된 항공기들이거든요. 하나 무인기지만은 네. 또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 합동성이라면은 서로가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맞네요. 근데 지금 해군에서는 무인기 전력을 새로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풀업 방식 있죠. 프로펠러 속도 안 나. 아 이제는 아닌데. 예. 예, 수송기조차도 지금 CE390 제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업체가 또 결부가 된 건데 결탁입니까 결부입니까? 두 가지 다 해요. 제 입장에서. 결탁도 있고. 어떨 때는 결탁이고 어떨 때는 결부. 왜냐면 국내 방산 업체가 또 연루가 돼 있으니까 또 그 무조건 욕할 수가 그러니까 없고. 애매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리퍼급 같은 리퍼. 프레데터는 리퍼급을 또 수출형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독도함에서 또 이렇게 떴던 네. 리퍼의 수출형인데 이것을 또 국내에 또 뭐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시대 이게 지금 좀 뒤로 처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무인기도 지금 이란전을 계속 보시면은 네. 이제 우크라 러우 전쟁도 그렇고 제트 엔진단 그 자폭들은 날아가서 그냥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이란의 샤헤드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풀업 방식에서 속도가 더 나올 수 있고 멀리 가는 제트 엔진 방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갔잖아요.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인기 자산도 공격 드론이 아니지만 UAV가 아니지만은 예. 좀 속도를 내면서 좀 속도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뭐 글로벌 호크도 좀 뭐 시속 뭐 500, 뭐 600. 근데 풀업기는 더 밑에 400km대. 근데 그렇죠. 그게 또 순간 고도나 작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생존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건데 속도가 네네. 200km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생각을 이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공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 해군 버전이 이제 본격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다 종합적으로 합동성 있게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무기들, 자산 측면에서 지금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 네네. 예. 네, 오늘 방송은 한국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2737 비사이 4대 이것의 어떤 잦은 결함으로 지금 출격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팍팍 그냥 써주십시오. 뭐 결론은 예산 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저희 슈퍼소닉 TV 저희 슈퍼맨들 댓글 요즘에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괜히 뭐 광고 좀 작작해라 이런 댓글만 쓰시고 아니 근데 광고해야 저희 슈퍼소닉 TV가 유지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광고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니 뭐 전투기의 생존성들을 흔하게 얘기하는데 슈퍼소닉의 생존성을 보장받으려면은 생존이 돼야 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찬 뉴스거리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 생존성이 보장 안 되면은 우리 PD님이 또 뭐 막노동을 해야 되나요? 막노동 쿠팡 가야 됩니까? 쿠팡 가야 되는 있죠. 쿠팡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기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배달도 해야 되고. 이 무더운 여름에 그거 못 하는데 힘들어서. 그러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방송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슈퍼소닉 TV가 이번 한여름에 KF-21에 관련된 최초 단독으로 뉴스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주시하십시오.